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이슈를 들어드립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 네. 직접 출석했어요? 네, 오늘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가 좀 못 미쳐서 그러니까 교도소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1심 때는 참석 안 했는데요. 그리고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생중계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8일 만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트레이드 마크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마른 기침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하고 이재호 전 의원이 방청을 했고요. 또 그 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딸도 오늘 방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변호사, 오늘 항소심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졌습니까? 오늘은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의 첫 번째 공판일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서 항소심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을 누구를 부르고 언제 부를지 등등은 이미 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의 어떤 개요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온 부분들이 잘못됐다. 예.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또 그렇다면은 횡령도 한 것이 아니고 아울러 삼성에서 미국 소송 자금을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도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존의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을 했고요. 또 검찰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또한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손수호 변호사 말대로 증인들은 벌써 채택이 됐는데 보니까는 이학수, 김백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예. 애초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신문하고 싶지 않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면서 증인 신청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작성된 그런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동의됐고 또 채택이 돼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활용이 됐거든요. 이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러한 그 증인들을 과거의 측근들과 관련인들을 이제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호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그게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1심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네.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재판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예.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즉 1심 재판에 관여한 그런 재판장과 그 배석판사뿐만 아니라 그 판사들과 2심 판사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여러 가지 증거들, 증언들 이게 뒤집을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네, 희박하다. 알겠습니다. 법률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매우 희박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부회장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 김백준 씨,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든 최대한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그 삼성전자의 돈이 그 BBK 소송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그게 돈이 들어갔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네, 왜냐하면 기타 다른 물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재단 그 빌딩에 보관되어 있던 청와대의 어떤 문건들, 예. 그런 문건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채택이 되고 활용이 된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동영 씨죠. 네, 동명이네요. 네. 조카인 이동영 씨가, 예. 이제 그 다스 관련자들과 통화한 녹음 파일들도 많아요. 그걸 보면은 사실 그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또, 상당 부분 또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뭐 오늘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어떤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지금 이시영 씨죠, 대통령의 아들. 네. 다스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퇴사를 했다는 것은 내 회사면은 내 아들이 퇴사를 하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붙잡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붙잡아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청계빌딩 지하에서 나온 여러 문건들, 특히 청와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 중에서 이시영 씨가 뭐 다스를 물려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이시영 씨가 퇴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그 전에 새해가 밝아서 지금 댓글로 팟빵 앱이나 예스 앱이나 많은 분들이 정면승부 제작진 또 출연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스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손소 변호사님 스페셜 DJ 대박 났습니다. 앞으로 이 작가님 빈자리는 손변님이 고정으로 맡아주세요. 네. 확답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네. 금요일 날 제 대타 하셨으니까 그날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남태우 씨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분. 제가 항상 그 남태우 배우께서 이동영 작가의 진행하는 방송에서 예.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잖아요. 예. 부르다가 제지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특별히 4번이나 노래 부를 기회를 드렸습니다. 근데 2번은 노래를 못 부르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최신곡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남태우 씨가 제가 없다고 신나서 왔다가 네네. 나중에 제발 이 작가 좀 불러달라고 아주 이렇게 손수 변호사께서 아주 조용조용하게 남태우 배우를 그냥 후려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네요. 네. 청와대의 KTN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오늘 기자회견 열었죠? 네. 오늘 오후 3시에 열었습니다. 근데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고요. 이 공익제보자가 숨어 지낼 수 없는 거 아니냐. 공익제보자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들 중에는 일부 좀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기로는 뭐 그 국채 발행 4조 원을 뭐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올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채권 1조 원의 바이백 부분 그러니까 국채 발행한 것 중에서 1조를 다시 되사들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갑자기 결정이 바뀐 것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그 원래 계획돼 있던 채권을 사들이기로 한 날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으로 보거나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나머지 처음 시작했던 얘기 그러니까 뭐 4조 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라고 뭐 압력을 넣었다든지 이런 내용 그냥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처리를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뭐 4조 원이라든가 통지 사장 문제 이런 건 언급하지 않고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일단 이 국채 발행 부분도 그런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재부 측에서 설명을 했죠. 총 28조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11월 초까지 20조만 발행을 했고 나머지 8조 원을 놓고서 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발행을 한다면 다 발행을 할 것인지 반만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이미 발행된 국채를 바이백 다시 사들이기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 얘기가 거의 다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 신문을 거꾸로 다 뒤져봤는데 실제로 11월 15일에 하기로 했던 국채 조기 상환은 취소가 됐지만 11월 22일에 하기로 했던 국채 상환은 또 정상대로 진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혼선이 좀 있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무슨 국정농단급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어떤 혼선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을 뭐 그 정책상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엔 좀 곤란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주장을 좀 철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차관보와 나눈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차관보에 대한 내용은 의견이었고 결과적으로 발행을 안 했다. 2017년에 뭐하러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거 좀 경제 용어가 등장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어려운 부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이 부분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박근혜 정권 때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의 어떤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른바 일종의 좀 마사지를 주문한 거 아니냐. 그게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과 동시에 취임했잖아요. 예. 네. 그게 5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연말 기준으로 됩니다. 따라서 과연 그 해 12월에 발표되는 그 기준이 그게 박근혜 정권의 어떤 최종 성과로 인식될 것이냐 아니면 그거 역시 문재인 정권의 그 1년 성과로 인식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관점 차이 때문에 관점 차이로 인해서 어떤 또 생각의 어떤 그 차별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역시 결국 완전히 그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세상 만사 정무적인 그런 판단, 정무적인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경제적인 부분, 국가 재정 관련된 부분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냐 이거를 비난한다면 사실 이거는 오히려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채라는 것은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를 정할 때 이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시오라고 국회가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세수를 발행을 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걷어들였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은 국채를 발행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2017년에 28조 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었다가 실제로는 20조밖에 발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안 한 8조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게 놓고서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거고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토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게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더 훨씬 더 타당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신전 사무관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의식해서인지 자신은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에 고발 영상을 보내면서 학원 홍보 배너를 실었거든요. 그리고 계좌도 오픈하고. 네. 이거는 공익 제보자로서 할 일이 아닌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 폭로가 더 변질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공익제보자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 지적을 받으니까 나는 몰랐다. 알았으면 했겠지. 지금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그 현재 법령이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규정 절차들은 지키지 않았고요.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특정 학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후원 계좌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전 사무관의 주장의 어떤 그 순수성 또는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또 이 신전 사무관의 폭로가 대단한 것으로 굉장히 좀 엄청난 것으로 계속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또 반대의 말을 합니다. 특히 오늘 그 하태경 의원도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상황에서 하는 폭로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역시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에 서냐 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참 정반대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신전 사무관이 이렇게 크게 문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맞물리면서 대단한 것처럼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큰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자기 홍보를 위주로 했던 것 올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뭐 그렇게도 추측을 해봅니다. 또 최근 유튜브에 본인이 공직에 있을 때 했던 경험 등을 이제 폭로 또는 또 이렇게 널리 알리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폭로한다면 저는 폭로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기자님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저기 옛날에 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된 과정 이거 폭로하면 너무 장난 아닐 거야 아마.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내일 검찰의 출석에 조사를 받을 예정을 하는데 그 석동현 변호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임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게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정치적으로 누군가의 그 뒷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고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그 변호하면서 함으로써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어떤 그 폭로의 순수성이 훼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일단 대외적으로 했고요. 예. 실제로 어떤 생각인지는 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짐작만 할 뿐이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일단은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그 과거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도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분도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분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칼을 들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좀 껄끄러워서 그랬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또 일부는 석 변호사가 이제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는 얻을 만큼 못 얻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이렇게 좀 지적도 나오곤 있죠.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석동현 변호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치인이자 변호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굉장히 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두 가지 전문성 있는 그런 직업을 동시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호사이자 정치인인데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말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짐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 사건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정말 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손을 뗐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건 의로운 그런 행동인데 과연 그럴까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사실 폭로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폭로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고 뜨겁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이제 지지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법정 공부하러 가게 되면은 사실은 호응도 못 받고 관심도 떨어지고 힘만 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도 다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짐작됩니다. 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 결집하는데 상당히 좀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속 흔들고 나가면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약간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즉 레임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 이야기 좀 하고 마칩시다. 지금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중앙일보, MBC, 오마이뉴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중앙일보하고 MBC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가 대권 반열이 확실히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치고 올라온 거 그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유시민 작가 본인은 정치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여론조사 항목으로 넣는 언론사 그 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1등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본인은
여론조사에 자신을 좀 빼달라고 했죠. 근데도 계속 넣는 이유는 이 유시민이라는 이런 분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인기를 얻고 있고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 옛날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벗어나가서 이게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뚜렷한 대권 후보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 이런 점이 자꾸 유시민 씨를 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조사가 다 그 언론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언론사가 정말 누가 될지를 지금 뭐 감지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활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틀린다고 해서 나중에 혼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거를 보도함으로써 그 보도가 얼마나 인기를 끄느냐, 그 보도가 굉장히 좀 여론에서 좀 많이 좀 회자되고 또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클릭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포털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언론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예, 인기 있는 유시민 작가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넣는 게 화제성이 합리적인 있으니까. 경제화 활동이다. 좋게 얘기하면 상품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전히. 예, 예.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시민 작가가 정치에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사실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이 문재인 은퇴했다가 대통령께서도 이게 네. 안 한다고 하셨다 결국 대권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유시민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 된다면 뭐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범여권 그룹에서 유시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외국에는 이제 주요 정치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도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출마 안 한다에 돈 걸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면 사람에게 좀 질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뭐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출마를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 우리말에 학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을 뗐다 이런 말. 그런 모습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것 보입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시간이 해결해 네. 주겠죠. 이동훈 작가도 한번 하시죠. 양쪽에 출마한다 안 한다. 저도 안 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정치권 바라보면 눈이 찡그런 감기거든요. 보지 마세요. 네. 예. 자, 최강흥 변기 오늘 두 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